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2012년부터 시작이어서 사실 이제 한 11년 차 정도 되는데요. 불교계에서 기후위기 대응했던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제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불교 환경운동이라고 불교계 환경운동 단체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4대 강이라든지 탈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춰왔던 반면에 기후위기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교단체 일하면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불교계에 해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불러주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기후위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아까 주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후위기와 너무나 관련이 많아서 제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어떤지, 그리고 기후위기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 많던 꿀벌 78억 마리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이제 작년 초에 한 방송사에서 다뤘던 이 방송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8억 마리면 굉장히 많은 꿀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동기가,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에 의해서 그 여왕벌이 일찍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알을 낳잖아요. 빨리 알을 낳다 보니까 동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다는 그런 원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중에 응애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래 오른쪽에 이미지에 있는 그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맣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붉은색 부분인데, 그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또 이 꿀벌의 그 사라지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응애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많이 높아질수록 응애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기후변화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원인이 있죠.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농약의 원인을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꿀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많이 사라지는 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농약은 기후 변화를 낳는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농약을 많이 뿌리면 그 농약 자체가 사실은 석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석유를 채굴하고 어쨌든 석유를 태우는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의 개화 시기와 벌의 활동 시기의 엇박자. 올해도 벚꽃이 언제 폈나요? 올해 한 3월 말도 안 돼서 벚꽃이 개화를 했죠. 근데 벚꽃 이전에 기존에 보면은 예전에는 벚꽃이 개화하기 전에 뭐가 피죠? 매화? 개나리. 매화도 핍니다. 매화, 개나리, 또 진달래, 목련 이런 것들이 3월 말 정도에 피고 그 다음에 4월 한 중순쯤에 벚꽃이 피죠. 근데 재작년부터 벚꽃이 4월 초순에 피기 시작했고, 작년에도 벚꽃이 3월 말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더 빨라졌고요. 3월 한 24일, 25일 정도 피었는데, 그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긴 해요. 그런데 남쪽이 더 빨리 피겠죠. 빨리 피고,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좀 늦게 피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시는 열성 효과가 있어요. 올해 2월, 3월에 굉장히 온도가 급상승을 하면서 도시들이 좀 더웠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더 빨리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반면에 벌의 활동 시기는 좀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꿀이 없는 거예요. 꿀벌들이 먹을 꿀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산림청의 숲 가꾸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냥 요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 산불이 많이 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산림청의 숲 가꾸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이 소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게 또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진이 엄청 불이 잘 타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불이 이렇게 확산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림청은 이게 소나무를 심으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어떻게 돈이 되냐면 이게 그 주변에 자라는 송이버섯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목재로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습니다. 감벌을 이렇게 하고 하렵수를 베어내고 이렇게 소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또 뭘 베냐면 아카시 나무를 많이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1주된 밀원은 꿀벌들의 가장 큰 먹이가 되는 밀원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고 그다음에 아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쌀이나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카시를 너무 많이 뱄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 꿀벌이라고 하는 곤충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곤충들을, 꿀벌 말고도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곤충들을 먹이로 하는 조류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것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구의 위험 한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게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에서 이렇게 고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여러 위험 한계들인데 지구의 생태적인 수용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녹색 안에 갇혀있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고 그 밖을 벗어나면 위험 요소가 커지는 거고요. 그 주황색으로 가게 되면 지금 벌써 위험하다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후변화가 지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노란색 상태에 있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 그림은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도 정도 올랐는데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전지구적으로 되게 그 산불이라든지 홍수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크게 위험도를 넘어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를 넘어선 게 생물권의 온전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이렇게 꿀벌들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손실되는 부분, 이와 관련된 건데요. 그 IPBES라고 유엔 산하의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 800만 종의 생물종이 사는데 그 중에 100만 종 정도가,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 21세기 이내에 멸종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WWF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기금,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국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개체수가 급감한 정도가 엄청나게 심한데 한 69% 정도 개체수가 급감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이라고 하면 이제 토지를 숲을 개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가축을 키우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 토지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고, 농약뿐만이 아니라 비료를 살포함으로써 이 토양이 이게 침식되는, 그래서 표토층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담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담수 용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지구 화학적 순환,
그런 순환 문제도 그 양분이죠. 양분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위험한 상태,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해양의 산성화. 지금 이 해양의 산성화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거를 대기에서 다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고 바다가 이제 그걸 안게 되거든요. 바다가 안으면은 바다는 이제 산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에 있는 수소, 그다음에 탄소 이거하고 물하고 결합되면서 해양의 산성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해양의 산성화뿐만이 아니라 해양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구의 허파는 어딘가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마존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지구의 허파는 사실상 해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생산하는 산소가, 그러니까 바다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강합성 작용을 해요. 강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보내는데 그게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적게는 50에서 85%까지, 최대 85%까지 이릅니다. 근데 바다 자체가, 이제 물 자체가 이 강합성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바닷속에 사는 여러 가지 그 조류들이 있잖아요. 식물성 조류들이 그렇게 강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3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바다가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대기의 온도가 막 높아지잖아요.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다가 93% 정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가, 이 대기가 더워지지 않는 역할을 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가 지금 산성화되고 더워지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보면 또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변화가 또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요. 또 기후변화가 토지 이용의 변화의 원인이 되고요. 또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에 어떤 손실을 오는 반면에 또 생물 다양성 손실이 또 기후변화 영향이 되고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이 복합 위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두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도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난 2만 년 전부터 지금 8,000년, 그죠? 8,000년 전까지 약 1만 년 동안 4도씨 정도 올랐거든요. 그에 비해서 홀로세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된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홀로세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이었어요. 거의 이제 기온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1.1도까지 오른 거죠. 근데 실상은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1850년대 이후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1750년부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1850년부터 보고 그런데 그 기온을 측정한 건 한 1870년, 75년부터 기온을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온도가 상승한 걸 이렇게 상승한 시기를 보면은,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은 1900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00년부터 현재까지 1도가 올랐는데 그 비율을 보면 1만 년 동안 4도씩 오른 거랑 100년 동안 1도씩 오른 거의 비율을 보면은 엄청난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00년 동안 4도씩 올랐다는 거는 100년 동안,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04도씩 오른 거고, 근데 지금 100년 동안 실제로 오른 거는 1도죠. 1.1도죠. 그래서 2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적이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충격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이 콘크리트 벽을 부딪히는, 근데 100km 정도 속도로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충격, 그럼 버스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치겠죠. 아니면 죽겠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체가, 인간의 신체가 36.5도인데, 뭐, 1.5도, 뭐, 38도 정도, 그러니까 1.5도 오르는 한 38도나 아니면 38.5도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1.5도, 2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똑같이 이 자연 생태계, 지구도 마찬가지로 1도 이상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1도 상승했는데, 해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이게, IPCC 6차 종합보고서, 올해 3월 20일 날 보고가 됐는데요. 보면, 대충 보셔도 어느 지역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을지 아시아죠, 그죠? 아시아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8천만 명 정도가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종 손실의 위험도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어쨌든 0.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100%인데요. 1.5도 올랐을 때랑 2도 올랐을 때랑 3도 올랐을 때랑 4도 올랐을 때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한 2도 정도 오르면 한 30% 정도 손실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3도 정도 오르면 한 40% 가까이 생물종 다양성이 손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그러면 이제 그 생물들이 다 없어지면 우리 인간이 또 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생물종을, 그 생물종에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과 습도가 인간 사망 위험을 야기하는 연간 일수가 또 보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1.7도에서 2.3도 상승했을 때는 보통은 한 10일 정도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근데 폭염은 습도랑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술적인 좀 약간 물리학적인 이야기라서 또 붙이지는 않을 텐데요. 습도가 높을수록 이 폭염으로 느껴지는 이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런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첫 번째 요 온도 기간에는 한 10일 정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기간 중에는 한 50일 정도의 폭염과 습도가 높은 상태의 폭염이죠. 그리고 여기는 100일 정도 기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수록, 온도가 상승할수록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1.7도는 아니에요. 1.7도 아니고 1.1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한국의 기온 상승은 지구 평균보다 높아요. 한국은 1.8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도 상승했고, 해수면 상승도 지구 평균보다 1.8배가 높아요. 더 많이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 아니면 또 동해안에 이렇게 울진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온도가 상승할수록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나 액체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온 상승이, 아까 이제 기온 상승에 따라서 바다의 온도도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원전도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원전의 냉각수를 다 이제 바닷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산물 어획량이 이렇게 짙어지는 거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를 좀만 넘어서면은 이게 찜통지구로 떨어져서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라서 이 티핑 포인트,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상태, 요 상태가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넘어서느냐 아니냐 이 기준을 전 세계 이런 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었냐 안 넘었냐. 근데 지금 현재 5개 정도는 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의 빙상, 그 다음에 남극 서부의 빙상 붕괴가 되고 있고요. 레브라도 해대륙, 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레브라도 해 대륙 붕괴. 바다의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열대 산호초 소멸. 그래서 열대 산호초가 여기 그 호주 위에 있는 산호초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소멸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한대, 여기 시베리아에 있는 아한대 영구 동도층이 해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한대는 여기 캐나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다 포함한 지역인데요. 아마 한번 그 유튜브에서 동토층 한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동토층이 출렁출렁 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동토층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묻혀 있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 몇만 년 전에 묻혀 있는 그 동식물 사체들이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잖아요. 거기가 녹으니까 거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썩으면 뭐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 양이 배출이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티핑 포인트 말고도 알베이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알베이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북극의 바다가 있잖아요. 북극의 바다에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리고 있죠. 가리고 있는데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은 바다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다가 드러나면 햇빛을 바다가 받아서 바다가 더워져요. 그럼 더워지면은 더 많은 빙하를 녹이고, 그죠? 계속 빙하를 녹여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열을 더 흡수하면서 그 바다의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기의 온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높아진 그 기온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 세계, 전 지구에 있는 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해빙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한마디로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근데 보통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입을 1을 하는데 아웃풋은 산출은 거의 한 6, 7배? 그걸 짐작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일단 5군데의 지표, 임계점을 이야기하는 지표가 넘어섰다.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국제사회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를 넘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1.1도고 3월 20일 날 발표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는 2035년 이전에 1.5도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전의 보고서보다는 10년 정도 더 빨라진 거예요. 더 빨라졌고요. 1.5도를 지금 1.1도도 되게 심각한 상태잖아요. 근데 1.5도 넘어섰고 그 다음에 2도가 되면 거의 이제 파국에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알베이도 현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게 기온 상승이 영향을 미칠까? 근데 왜 기온이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더워지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 겨울에 보면 막 한파가 오고 막 그렇잖아요? 또 미국에 한파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막 고드름 얼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영상으로. 왜 그럴까? 이게 이 기후변화의 굉장히 독특한 형상인데요. 이 기후재난, 우리가 말하는 가뭄, 홍수, 그 다음에 태풍,
뭐 이런 현상들이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되게 편차가 있고 어떤 지역은 막 홍수가 내리고 어떤 지역은 막 가뭄이 너무 들고 또 중동에서 레바논이라든지 뭐 터키 이런 데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막 1, 2월에 눈 내렸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왜 발생하느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차가운 제트기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기온을 막아주는 그런 기류거든요. 근데 이게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북극도 기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사실은 제일 기온 상승이 빠른 곳이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그걸 계속 기온 체크를 해봤는데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에 서울의 기온이 그 6월 9일에 기온이 29도 이 정도였는데 북극은 벌써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훨씬 더 북극이 더 기온이 높아요.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되게 헐거워져요. 헐거워지면서 이 한파를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이게 넘어와서 이렇게 한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지진, 슈퍼 태풍, 산불, 홍수, 뭐 사실 뭐 태풍, 산불, 홍수 이거는 굉장히 많이 또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지진하고는 어떻게 관련했지? 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진하고 기후변화랑은 연관성을 많이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디 의뢰를 받아갖고 원고를 쓸 때만 해도 그런 자료를 찾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런 연구가 진척이 많이 됐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 북극에 예를 들어서 빙상이 녹으면 그 지반, 밑에 해양의 지반이라고 하는 그 지반의 압력의 어떤 그 변동을 줘서 다른 지역에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설, 일단은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그런 가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뭐 터키, 아까 트리키예로 바뀌었는데 트리키하고 시리아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기온이 상승하면 곡물 수확량 아까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1도 상승하면 한 10% 정도는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곡물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홍수를 보시면 일부러 제가 한반도 지도를 넣었는데요. 네, 한반도가 거의 한반도 크기만한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됐고 거의 한 205만 채의 그 가옥이 또 파괴가 됐고 3,500만 명이 이재민이 됐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냐면요. 그러니까 개인당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0.6톤 정도 배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14톤.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배출하는 양은 16톤.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양을 배출하는데 비해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굉장히 크죠. 여기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히말라야의 그 빙하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다음에 또 그거랑 겹쳤습니다. 갑자기 그 개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그 동남아나 아시아나. 우기 말고. 네. 그거. 네.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고 이렇게 적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유럽 산불 보시면 유럽은 진짜 심각합니다. 유럽은 이 전체가 지금 가뭄과 산불이 되게 심각한 상태고 특히 지중해에 연한 국가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2019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후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 총회의장 앞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페인 정부가 걸어놓은 건데 스페인은 2050년이 되면 75%가 사막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고요. 산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국 기상청에서 폭염 빈도를 분석을 했는데,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는 320년에 한 번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3.1년 만에 엄청 단축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 단축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주기가 1.15년도 정도로 더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뭐 사실상 매년 폭염이 발생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 유럽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거 산불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프랑스 지도인데요. 론강, 가론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전이에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전의 절반 정도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이게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22년 3월에 울진 원전이, 하늘 원전이죠. 하늘 원전이 산불이 나서 거기 원전 부지 안에까지 산불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도 낮췄고요. 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불이 이렇게 거의 이제 뭐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봄철에 보면. 근데 이게 남하를 하는 거예요. 남하를 하고 올해는 지리산에서도 산불이 좀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죠? 서울에서는 인왕산에도 산불이 났었거든요. 가뭄이 계속되면은 봄철 가뭄 때문에 이렇게 산불이 나고 산불의 피해 규모도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전을 이 상태에서 운영하다가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폭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원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원전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생활안전지도라고 해서 정부가 펴낸 지도인데요.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났어요. 이게 10년간, 2011년부터 2021년 동안에 난 지진을 딱 보는데, 뭐 4도, 진도 4도부터 5도까지 있고, 네, 물론 3도가 대부분이지만은, 이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활성단층이 8개가 이 부산, 울산 이쪽 지역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역사책에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과거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 한반도에 이 지진이 났던 기록들이 있대요. 강진이 났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7도, 8도 정도 되는. 그래서 강진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전을 더 이상은 확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명이 다한 원전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원전을 많이 늘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원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늘리고, 원래 과거 정부 때는 23.9%였는데 이걸 32.8%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 비중은 그대로 놔두고 LNG 조금 늘렸고요.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30.2%였는데 이거를 21.5%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은 7%대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근데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탈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전 수명다한 원전, 저기 월성 원전 있잖아요. 1호기 그거를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폐쇄를 했는데
사실은 그 폐쇄하기 전에 월성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2심에서 문제가 있다. 2심 선고까지 났거든요. 이거 폐쇄해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부가 그 한수원에 있는 이사들, 한수원 이사들이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권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폐쇄하자. 그래서 한수원에서 그냥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됐죠. 감사원과 검찰이 이거를 이제 공격하는 과정이 됐고요. 그래서 뭐 다른 원전들 신한울 3, 4호기 제가 적었나요? 없네요. 신한울 3, 4호기 고리원 신한울 3, 4호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원전인데요. 그거를 신설하는 거를 윤석열 정부는 이제 승인을 했고, 고리 원전 수명 단축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전이 그럼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원전이 많습니다. 이게 IEA에 나온 통계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독일 연방환경청에서 나오는 통계인데요. 재생에너지 대비 원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8.8배. 그 다음에 물론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죠. 물론 33.4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재생에너지로 가면 되는데 원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짓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원전 하나 짓는데 최소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2030년 넘어서고 203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전 가지고 온실가스 줄이겠다?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2019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못 줄입니다. 원전 가지고는. 왜냐하면 원전은 지어서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7.2%, 다른 나라들은 다 높습니다. 덴마크가 84%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1위, 그러니까 1인당이 세계 7위고 총 배출량은 세계 8위.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죠.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이 넷제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파리 기후협정에 의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배출과 흡수하는 양이 이렇게 마이너스 해보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라고 하는데, 그 넷제로 달성은 2050년까지지만 선진국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원전을 늘리고 석탄을 유지하고, 또 LNG도 사실은 화석연료입니다. 물론 석탄 발전보다는 배출량이 더 적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네, 살펴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보시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는 이제 물질을 이용해서 배출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통신, 서비스,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배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산업 부분에서는 발전, 뭐 산업 기업들이 하는 산업 활동, 빌딩, 수송, 그다음에 농산업 뭐 이런 데서 이제 배출량을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이 굉장히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에너지가 뭐냐면 다 물질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원, 그러니까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70%가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에너지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30%, 뭐 통신, 서비스, 보건의료 이것도 물질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물질 없이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질 이용을 줄여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물질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을 초과한 양만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억 단위예요. 10억 단위. 그래서 한 500억 톤까지는 지구가 견딜만 하다.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500억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 톤을 넘어섰고요. 연간 1000억 톤의 물질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물질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건을 계속 필요하지 않은 물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겠지만 그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또 광고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물질 이용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들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경제가 문제야.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한 말인데요. 경제가 문제야. 그랬더니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되게 저명한 저자인데요. 작가인데요.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니까 기업의 이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무한 생산, 무한 소비, 자본 중심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에서도 소수의 몇몇 인간 중심주의. 그다음에 남반구의 북반구 선진국이 남반구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문제.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 멸종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네, 도시화, 모래 문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누가 많이 배출하느냐 온실가스를 이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되게 불평등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더 가난해지게 만들고 더 많은 사망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이런 배출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건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상의 10%가 거의 5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요. 나머지 빈곤한 50%가 거의 50% 가까이 배출합니다. 아니죠. 7%를 배출합니다. 중산층이 41%를 배출하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많은 돈을 가지고 저택도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제트기를 사용하고 또 요트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아니면 또 아마존이라는 기업 아시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 밖으로,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을 띄우잖아요. 그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다 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하고 그 영향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이고 또 세대 간의 기후 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보면은 1960년대 태어난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지금 201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배출을 못해요. 배출을 못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어떤 물질 문명은 이 다음 세대들은 누릴 수 없다는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렇게 북반구의 선진국들, 유럽하고 미국 이런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뒷부분에 얘기 나오는데요.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반구에서 가져온 자원, 그다음에 노동력 착취, 그다음에
토지 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쌓은 자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식민주의가 끝났는데도 실제로 지금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반구의 나라에 가서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채굴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게 이제 지도로 좀 나와 있어요. 세계 자연기금에서도 지도를 만들었고 또 유엔 산하에 그 E-Waste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E-Waste가 뭐냐면 전자제품이 어떻게 그 폐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보면은 그 지도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광물을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제품 사용하고 나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곳이 다 남반구예요. 그래서 유럽은 동유럽, 그러니까 서유럽은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 그간의 중국이었죠.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은 멕시코, 중남미. 이런 식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파괴를 했고 또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파괴를 했는데 이 자원들이 다 땅속에 묻혀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짧게 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생태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땅 속에도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 나무에도 저장되어 있고 바다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에도 저장되어 있고 습지, 늪지 이런 데도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갯벌에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면 거기서 탄소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또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그러면서 이 탄소 저장 능력을 키우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네. 토양 속에 갇혀 있는 광물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독한 화학약품들을 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땅이 파괴되고 토양과 물과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북반구가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붕괴 책임을 보시면은 네, 북반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92%가 그러니까 북반구란 개념은 이게 뭐 위도상으로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개념으로 북반구 하면은 이제 그 잘 사는 나라 상업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반구가 92%. 그래서 G7 국가가 미국, 영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또 어디가 하나, 캐나다 이렇게 G7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85%입니다. 이제 러시아를 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뺐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행동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 완화, 기후 적응 이런 개념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행동이 기후 완화, 그 다음에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당장에 받는 영향들을 어쨌든 피해야 되니까 그 영향들을 좀 줄이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하는 게 이제 기후 적응 행동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가스들 있잖아요.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 가스들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몇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에 하와이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관측대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적된 이 가스들이, 온실가스들이 계속 이런 그 영향들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0으로 만들어도 10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적응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후 완화 행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뭐 교통수단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 걷는 거, 자전거 이용 또는 전기 자동차 이용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 적응은 재난 관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홍수 예방, 뭐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이 기후 적응이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물 보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로컬 푸드 이용, 교육, 온전한 지역사회, 뭐 도시숲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기후 완화도 되면서 기후 적응 역할도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광물들이 필요한가? 이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3,400만 톤, 납이 4천만 톤, 아연이 5천만 톤, 알루미늄이 1억 6,200만 톤, 철이 48억 톤 이상입니다. 근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광물 자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땅속에서 캐내는 과정에서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간에도 그랬기 때문에 파괴되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환하는데 한 50% 정도를 줄인다고 하면은 그 필요한 광물 자원이 한 80%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리튬 매장지는 다 뭐 이렇게 남반구에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제일 많고 칠레 뭐 이렇게 많은데요.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면 이게 그래도 오시가스 많이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소요되는 광물 자원만 206kg 정도 되고요. 근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6배 정도 많은 거죠. 6배 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이는 게 답인데 그러려면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확대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을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면 좋겠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률이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CDR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래서 땅속에도 묻는 그런 게 있고, 바이오 에너지하고 탄소 포집과 저장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나무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채꽃 같은 거 그런 거 막 심어가지고 유채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탄소가 나오죠.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땅속 깊이 또는 해양 속에다가 깊이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게 BECCS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조림, 재심, 이제 나무가 이제 탄소를 흡수하니까요. 그리고 바이오차, 토양탄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매스가 뭐냐면 우리 이제 농작물도 다 바이오매스예요. 뭐 나무도 바이오매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물들을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숯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숯을 땅 속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걸 비료로 사용하고 그러면 이 그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강화된 풍화라고 해서 이렇게 암석이라든지 아니면 흙이라든지 암석인데 주로 이제 암석이 대기 중에 탄소를 이렇게 흡수해서 압착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그런 풍화의 기술. 그다음에 해양시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바닷속에 식물성 조류가 강압성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성 조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철분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물성 조류를 막 키우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뿜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술들이 상용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 높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도 비용도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양시비 같은 경우는 가격은 높지 않은데 이것이 미칠 생태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철분을 뿌려서
식물성 조류가 성장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이제 해양 생물이 먹으면 그 상층에 피라미드 이제 상층에 그 어류들이 있잖아요. 이 물고기를 먹은 어류들, 큰 물고기들이 그 몸속에 신경성 독성물질을 몸속에 만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으면 사람도 죽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강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CDR이라고 하는 기술을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IPCC 보고서는 IPCC라고 하는 기구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엔 산하의 과학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 그룹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은 전 세계 정부들이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거든요. 근데 1990년부터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가 뭐냐면 자기들이 직접 연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보고서, 그러니까 그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6, 7년 간격으로 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6차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다 합해서 한 13,000페이지가 넘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약보고서,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40에서 50페이지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럼 그거를 읽고 각국의 정부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정부는 이렇게 이거 따라 이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한 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과학자들이 먼저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이 여기서 검토를 하면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협상가를 10명을 보냈다고 해요. 그 검토 작업하는 공간에. 그래가지고 CDR을 넣어라. 계속 노래를 불렀고 계속 과학자들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CDR이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계속 그러니까 뭐 석유를 계속 떼어도 우리는 이런 수단이 있으니까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에서 또한 제시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탈성장이에요. 근데 탈성장 그러면 굉장히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GDP를 무조건 줄이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늘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우리가 거기 강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좋은 삶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다시 조직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업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하지 않은 산업으로 돌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바꾸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화공업에다가 또 수출 위주의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하는 데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고 상위 20대 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이 전체 배출량이 58%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하는데 그 바꾸려면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그죠? 일자리 문제 생기죠. 일자리 문제, 노동시간 문제, 뭐 이런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대 최고임금, 기업 내 최저임금 대 최고임금을 그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하고, 그 계획된 진보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혹시 다들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옛날보다 왜 더 못하지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선풍기를 샀는데 한 2년 사고 나서 모가지가 댕강 날아갔거든요. 근데 고칠 데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한 GS라고 하는 골드스타 그 브랜드 있었잖아요. 그런 거든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런 선풍기나 이런 전자제품은 거의 20, 30년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명이 짧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계획적인 진부화 또는 계획된 진부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진부화가 아주 이제 일상적으로 이 산업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된 진부화를
이렇게 밀어내고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 그런 운동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이 돼서 유럽, 그러니까 EU, 그다음에 영국, 미국이 수리에 관한 권리를 법적으로 입법화했어요. 입법화해서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관문은 공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좀 중심에 두고, 네, 지역에서 어떤 누구와 같이 뭔가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고,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찰에 적을 두고 계시니까 사찰 다니고 계신 사찰 중심에서 사람들과 뭘 할 수 있을까? 또 좋은 거는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거든요. 정보도 많이 얻고 또 계속 지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정치도 바꿔야 되고요. 전환 사례를 보면 도시를 볼 수 있는데요. 육류 소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육류 광고를 금지를 했습니다. 화석연료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육류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 도시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는 15분 안에 거리에서 모든 시민들이 각자가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필수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다양한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의 크기, 유형과 크기의 주택을 제공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공공시설에서 디지털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그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녹지 공간은 확대를 했는데, 이 녹지 공간은 주로 이제 주차장을 없애고, 시내에 있는 주차장은 다 이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자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여기 바르셀로나 엔코모라고 하는 지역사회 플랫폼인데요. 정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2016년에 만들어져서 그 해에 바르셀로나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조직을 만든 여성이에요. 여성이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전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규 주택을 지으면 그 중에 30%는 사회주택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도시 안에 그러니까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리도, 그러니까 해랑이죠. 해랑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공공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을 시 소유 부지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도 녹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 광장도 조성을 하는데, 제가 아주 일부분만 소개를 드린 거고,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 파리 15분 도시 전환한 것도 여성이에요. 안 이달구라고 하는 여성이고요. 여성들의 약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런 운동인데요. 정치인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에 투표하고 이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의 항의 운동하고, 근데 그 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그 후보에게 그 후보 사무실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운동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 악당 기업,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포스코도 있는데, 포스코는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품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런데 어디가 있나요? LG 정유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후 악당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거나 주식을 사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질문이 나오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